언어의 일반적인 특성. 자, 4단계 무슨 성? 좋아요. 기호성. 좀 많이 하니까 이제 조금 입이 좀 그렇지, 그지? 그 다음에 무슨 성? 자의성. 무슨 성? 좋아요. 사회성. 여러분들의 대답이 힘이 됩니다. 무슨 성? 역사성.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5개를 이제 보게 될 건데, 이거는 뭐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째. 뭔 성? 분절성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이제 분절성의 분은 나눌 분자예요. 나눌 분자. 그러니까 나누어 생각하는 성질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대상이란 말이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대상을 불연속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연속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분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지 않은 걸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뭐 예를 들면 늘 예를 이렇게 하나씩 들잖아요. 예를 들면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일까요? 그럼 7색깔 무지개.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뭐 누누이 그랬잖아. 무지개 하면은 7가지 색깔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 7가지 색깔은 뭐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무지개가 7가지 색깔밖에 없을까요? 그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뭐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으면 얘네들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야. 안 그래?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지금 이어져 있는 걸 우리는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성? 이게 바로 분절성이라는 거지.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7가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7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 더 예를 더 들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계도 마찬가지야. 우리 1시, 2시, 3시 이러잖아. 근데 시간은 계속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거기서 1시, 2시, 3시 이렇게 끊어서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시계도 마찬가지고 또한 인간의 성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장기. 자, 뭐 태어났어? 유아기. 그죠? 좀 더 컸어? 먼기. 아동기. 좀 더 컸어? 먼기. 청소년기. 뭐 이렇게 그냥 가자. 뭐 도덕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죠? 좀 더 컸어?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죠? 뒤짐,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해 갈 때 아동기, 반짝, 뭐, 유아기, 반짝, 아동기, 반짝, 뭐 이렇게 가진 않잖아. 계속 뭐 하는데 이렇게 계속 커가는데 그걸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역시 무슨 성에 해당이 된다? 분절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뭐, 시험에 무지개가 나왔었어. 그럼 뭐 요것도 나올 수 있고 요것도 나올 수 있어서 몇 개 더 써드린 거예요. 꼭 정리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6번은 이제 뒤쪽에 무슨 성을 제가 써드렸습니까? 창조성이라는 걸 써드렸어요. 아까 우리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어떤 특성을 살펴보는 문제에서 창조적 특성 이랬잖아. 그지? 이거는 음성언어, 문자언어 어느 한쪽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가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그리고 창조성은 무슨 성이라고도 한다. 개방성이라고도 한다. 창조성은 개방성이라고도 한다. 개방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를 좀 할 줄 아는 애들한테 뭐 밥 먹었어, 밥 먹다 뭐 이런 거 알려주면 걔 같은 경우 밥 먹고 뭘 했고 또 뭘 했어 하면서 뒤에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쭉 이어서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조가 뭔지 모르진 않을 테니까 무에서 유, 새로운 걸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창조성은 또한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7번째 무슨 성? 추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상성. 요거는 별표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출제율이 높아서 별표를 친 건 아닙니다. 아까 거론했지만 출제율은 가장 높았던 게 무슨 성이었어? 자의성이었어. 앞에 이 4단계가 더없이 중요하긴 해. 근데 이제 추상성을 별표 친 이유는 약간 혼란에 좀 빠질까봐, 약간 좀 이렇게 잘못 접근을 좀 할까봐. 왜냐하면 이제 추상성이라는 게 보통 이제 추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추상은 기본적으로 관념적인 거야. 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의 것이야. 그걸 우리는 추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러한 칠판, 이러한 지우개, 이러한 불필을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건 구체적인 사물이에요. 그런데 꿈, 희망, 사랑 이런 거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그런 게 바로 추상적인 관념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 추상성을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서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추상성은 하위 개념들을 묶어서 하위 개념들을 뭐해서 이렇게 묶어서 상위 개념으로 파악을 하는 게 바로 추상성입니다. 말 자체가 좀 어려우니 조금 예를 들어드리면, 요것에 대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자 보세요. 장미, 국화, 개나리 이렇게 썼어. 이러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묶어서 상위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얘네들이 뭐예요? 그렇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무슨 성이다? 추상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연필, 지우개, 자 묶어서 필기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무슨 성? 추상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만 잘 잡아주면 돼.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게 바로 무슨 개념이 되는 거고, 하위 개념이 되는 거고, 그걸 묶어서 표현한 이 꽃은 무슨 개념이 되는 거고, 상위 개념이 되는 거고. 그죠? 물론 이 꽃의 상위 개념이 있을 수 있겠지? 식물. 그죠? 생명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자, 요게 바로 추상성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여기서 이제 8번째죠. 마지막 8번째는, 거기 프린트에 뭐라고 썼어요? 규칙성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규칙성. 법칙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언어는 일정한 뭐가 있다? 규칙 또는 법칙이 있다 이거야. 언어는 일정한 규칙,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인 국어의 어떤 문법들을 배워 나갈 거 아니야? 의문의 변동 배우고, 그 다음에 높임법 배우고, 시제 배우고, 이런 것들 이제 다 배워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배워야 할 문법적인 요소들, 그것이 바로 언어의 무슨 성에? 규칙성, 법칙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문법적인 요소 중에 하나 한번 해볼까? 예로. 자, 보세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랬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무슨 아버지가 통아저씨야? 너 이 행동 왜 했어? 자, 어쨌든 통아저씨야. 얼마나 작으면 가방에 들어가. 진짜 이걸 표현하려는 건 아니었을 거야, 얘는. 뭘 표현하려고 한 거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쓰기를 잘못하니까, 이렇게 띄어쓰기를 잘못하니까, 문법적으로 어긋나니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띄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지? 어떻게? 방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언어의 무슨 성에 해당이 된다? 규칙성에 해당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뭐 조사의 사용을 바르게 해야 되고 뭐 선어말 어미의 사용 뭐 앞으로 다 배워나갈 문법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8가지가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설명한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이 되는 겁니다. 앞에 4단계는 수차 되뇌어 봤으니 일단 패스하고 2교시 때 이제 출발했던 나머지 4가지 한번 되뇌어 볼게요. 우선 짱 연속적인 걸 불연속적인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 무슨 성? 분절성. 혹시 대표적인 예들 떠오르고 있죠? 그죠? 뭐? 무지개, 시계, 인간의 성장기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고 자 다음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동물들도 인간의 언어를 할 줄 아는 동물이 있잖아. 그죠? 뭐 대표적으로 앵무새 같은 동물이 있잖아. 그래서 앵무새한테 안녕하고 가르쳐주면 앵무새는 뭐밖에 못해? 안녕밖에 못해. 누가 와도 할아버지가 와도 할아버지 안녕 이것도 못해. 그냥 뭐 안녕 그지? 이렇게밖에 못한단 말이야. 근데 애들한테 안녕이라는 걸 가르쳐주면 누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 뭐 할아버지가 오면은 뭐 요즘 뭐 그닥 뭐 옛날처럼 유교 사회 아니니까 할아버지 안녕 뭐 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를 넣을 수 있고 엄마가 오면 엄마를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동물도 인간의 언어를 할 줄 아는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과 언어가 이제 인간이 좀 다른 점, 그걸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추상성 말해버렸네. 자,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이끌어가는 거 무슨 성? 추상성. 그 다음에 언어는 일정한 규칙과 법칙이 있다. 말 그대로 규칙성, 법칙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보시고 기출문제 두어 문제를 실어놨는데. 한 문제는 저와 함께 한번 적용을 해보고 한 문제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기출. 언어의 추상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문장은 이랬어요. 뭔 성을 설명한대? 그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지. 추상성, 하위 개념, 상위 개념 이렇게 그죠? 이 문제를 낸 의도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3번 있죠. 3번. 3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간의 언어는 사랑, 평화 등 추상적인 관념까지 자유롭게 표현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 여기에 추상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뭐 하라고? 여기에 냅다 빠지라고. 여기에 냅다 빠지라고. 함정 파놓은 거야. 하지만 이걸 추상성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몇 번이 답일까요? 1번. 그죠? 왜? 하위 개념인 사과, 감, 바나나. 그걸 무엇으로? 과일이라는 이제 상위 개념으로 묶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좋고요. 자,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답이 이거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지? 왜 나머지가 답이 아니냐? 그죠?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2번은 무슨 성일까요? 아까 설명했지만 어리다가 이제 원래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는데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적다, 의미가 변했다. 무슨 성? 역사성 해주면 되겠고요. 4번은 무슨 성일까요? 배가 있잖아.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대. 만약에 배가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는 뭐예요? 혹시 이 배입니까? 이 배입니까? 만약에 이 배라면 얘만 뭐로 해야 돼? 얘만 배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다른 뭐 과일도 뭐라고 하고 배라고 하고 그죠? 사람의 배 자, 이것도 뭐라고 하고 배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만큼 의미와 음성이 필연적으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야. 어떻게 만났기 때문에? 우연히 만나니까 같은 소리인데도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럼 무슨 성? 자의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앞에 자의성에다가 요거 하나 좀 더 확인 사살 좀 해보자는 의미에서 자의성에다가 맨 밑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동음, 이의어가 있죠. 무슨 어? 동음, 이의어. 앞으로 또 의미론에서 배울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다의어가 있어요. 동음이어는 뭐한데? 같은데 뭐가 소리가 뭐하다 다르다 뭐가 뜻이 의미가
그럼 결국 뭔 얘기요? 소리는 뭐한데? 같은데 뭐가? 의미가 이제 다르다라고 해서 이제 동의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동의어인 거지,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이어 같은 경우는 뭔다? 많을 다. 의. 다시 한번 뭐의? 뜻의. 의미의. 그래서 의미가 뭐하다? 많다. 나중에 이제 의미론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이 의미가 많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 하면은 눈이 아프다 이렇게 이제 눈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눈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뭐 사람을 보는 눈이 높다 이러잖아. 그죠? 그때 눈이 높다는 이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뻗어 나간 거란 말이야. 그런 걸 뭐 다이어라고 하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 배가 아프지. 진짜 배가 잘못 먹어서 아픈 그런 배는 아니잖아. 질투나고 막 희생이 나니까 막 아프다고 하는 거잖아. 그런 게 무슨 다이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신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뭐 시력을 의미할 수도 있고, 뭐 사람을 보는 뭐 어떤 가치관 같은 거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를 뻗어나가면 다이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뭐 결론. 동의어, 다이어는 언어의 무슨 성에 해당이 된다? 좋아요. 자의성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함정을 파놓은 3번. 언어는 사랑, 평화 등 추상적인 관념까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건 대체 언어의 무슨 성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대. 바로 창조성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죠? 무한히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와 뭐 일맥상통하니까. 됐죠? 그래서 창조성 하나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나와요? 몇 번? 아주 훌륭합니다. 우선 1번. 방송은 석방에, 이제 보기 1. 방송은 석방에서 보도로 의미가 의미가 변했으면 뭐 그냥 옆에다 하나 땅 써볼까요? 무슨 성? 역사성. 자, 2번은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으로 바꿔서는 안 된대. 왜? 언어가 뭐에 의해 이루어진 거니까? 약속에 의해 이루어진 거니까. 그죠? 자, 따라서 얘는 무슨 성? 사회성. 그 다음에 다 종이가 찢어졌어 라는 말을 배운 아이가 뭐 책이 찢어졌어 하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대. 무슨 성? 좋아요. 창조성. 할만하죠? 마지막 라.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에서는 오늘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today라고 한다. 즉 의미가 같은데 나라마다 뭐가? 음성이 다르다. 무슨 성? 자의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라는 기억, 규칙성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자의성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 8가지 잘 복습 좀 해주시고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언어의 기능을 볼 거예요. 언어의 기능. 언어의 기능. 그러니까 그 언어가 다시 한번 왜 만들어졌다고요? 의사소통하려고 만들어진 거잖아. 그지? 의사소통을 하려고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무엇인가 언어도 각각의 언어가 이제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이 언어의 기능을 가지고 출제자는 또 어떻게 문제를 내겠어? 언어 하나 땅땅땅 실어놓고 대체 무슨 기능을 하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첫 번째 기능이 뭔 기능? 표현 전달의 기능입니다. 그래, 두 번째 기능이 표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는데 앞에 둘 다 뭔 글자로 시작을 했어요? 표라는 글자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 이렇게 표라는 글자로 시작을 했잖아. 이게 무슨 표냐라고 하면 이게 무슨 표? 이게 겉표자예요. 겉표자. 그래서 표현, 표출, 무엇인가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어디로?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낸다라는 의미에서 얘네 둘은 왼쪽으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밖으로 이렇게 표현해낸다, 끄집어낸다라는 얘기야. 그럼 안에 있는 게 뭔데? 안에 있는 건 뭐 생각이나 감정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생각이나 감정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어떤 본능적인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본능적인 거. 본능적인 거. 자, 이런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표현 전달의 표출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아마 명칭이 달라졌으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기능도 약간은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생각, 감정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얘는 본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또 출제가 그닥 또 많이 되는 그 문법 요소도 아니야. 나중에 이제 담화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오히려 전반적인 언어의 이 기능보다는 우리 언어만이 갖는 기능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담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만약에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좀 추위에 떠는 뭐 이렇게 할머니를 봤어. 막 과일 같은 거, 뭐 야채 같은 걸 파는 할머니를 봤어. 좀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그런 할머니를 봤더니 좀 마음이 좀 안쓰럽다. 좀 이렇게 불쌍하게 보인다라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면 이게 무슨 기능인 거고? 이게 표현 전달의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뭐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이렇게 넘어질 뻔하지. 그때 우리 엄마 이러잖아. 어이구, 뭐 엄마 뭐 이러잖아. 그럼 만약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 이렇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엄마라고 불러야지. 엄마. 이런 사람 있어? 없을 거 아니야. 누군가 등짝을 한 대 딱 때렸어. 아프지? 그럼 내가 등짝을 맞았으니까 뭐 신경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울 땐 아야라고 해야 돼. 아야 이런 사람 있냐고. 없잖아. 그냥 때리면 아야. 넘어질 뻔하면 어이구 이렇게 얘기하지. 이러한 단순한 감탄사 요런 거는 그냥 무슨 기능이라고 해라. 표출적 기능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죠.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3번. 무슨 기능? 정보 전달의 기능이에요. 말 그대로 뭐를 제공하는 거야? 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보통 뭐 신문, 그죠? 뉴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 어제 뭐 어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거 정보 제공하는 거 아니야. 그죠? 기본적으로 뉴스, 신문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보 전달의 기능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지. 다음 네 번째 뭐예요? 감화적 기능. 얘는 별표 한번 쳐주시고. 왜냐하면 뭐 다른 것은 뭐 크게 용어상 어려움이 안 느껴지는데, 아이고 이 감화가 대체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용어가 조금 낯설잖아, 그죠? 그리고 이 감화적 기능을 또 다른 말로 무슨 기능이라고도 한다? 지령부터 써있나요? 그럼 지령 쓸게요. 지령적 기능이라고도 하고, 또는 환기적 기능이라고도 하고,
또는 명령적 기능이라고도 한대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뭐 가마도 좀 낯선 용어지만 사실 지령이라는 거, 환기라는 거 뭐 들어는 본 사람도 있겠지만 좀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뭐는 얘가 낯설게 느껴지진 않을 거야. 그죠? 상대방이 무엇인가 하도록 만드는 게 명령이니까. 청소해라, 공부해라, 운동해라, 명령이잖아. 그죠? 그럼 이런 명령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 하면은 가마적 기능 이렇게 해주면 돼. 그치? 어차피 같은 용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관식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용어만 눈으로 익혀두면 되잖아. 그리고 의미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 명령만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행동을 하도록 할 때, 명령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야,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가자. 뭔가 같이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 함께 공부하자. 이것도 상대방이 뭔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게 뭐예요? 그래서 명령 옆에다가 청유도 하나 써놓으라고. 역시 청유도 무슨 기능에 해당이 된다? 감화, 지령, 환기의 기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라고. 오케이? 자, 다음 5번 무슨 기능? 친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은 또 다른 말로 무슨 기능이라고도 한다? 사교적 기능이라고도 한다. 그럼 친교적 기능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친분을 유지하기 위한 언어예요. 친분을 유지하기 위한 언어. 친분을 유지하기 위한 언어. 그리고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뭐가 있냐면 인사예요. 인사. 그래서 인사하는 거 딱 실어놓고 언어의 기능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냥 무슨 기능이라고 하면 돼. 친교적 기능이라고 하면 돼. 뭐 누굴까가 만나서 그동안 안녕히 지내셨어요? 오늘 참 날씨 맑죠? 뭐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 그럼 뭐 날씨 맑으면 뭐 하겠다는 거요? 내가 만약에 뭐 그동안 잘 지내지 못하면 뭐 하겠다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인사. 인사. 무슨 기능? 친교적 기능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무슨 기능? 6번이 지금 이건가? 6번 무슨 기능? 건너뛰었나? 6번이 무슨 기능? 미적 기능이 있습니다. 미적 기능. 미적 기능은 이때 미가 무슨 미?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미적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번호는 고쳐주시면 돼요.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바로 언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서 어디에 쓰는 언어가 가장 아름답게 쓸 것 같아요? 뭐 좀 더 범위를 좁혀볼까? 설명문에 쓰는 언어가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소설에 쓰는 언어가 아름다울까요? 소설에 쓰는 언어가 더 아름답겠지, 그지? 또 하나, 만약에 소설에 쓰는 언어가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시에 쓰는 언어가 아름다울까요? 시에 쓰는 언어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미적 기능은 또 다른 말로 무슨 기능이라고도 한다? 시적 기능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문학에 사용되는 언어는 기본 미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다음 마지막 7번째는 무슨 기능? 관어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관어적 기능. 그러니까 뭐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언어들 사이에 뭐 관계를 생각해 주면 돼. 언어들 사이의 관계. 언어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제지간 이런 말 쓰지. 사제지간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따지는 거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관어적 기능이야. 과거에 시험에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좀 많이들 힘들어했던 거.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 이런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을 이렇게 가리키잖아. 서울이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가리키잖아. 그렇게 가리키는 것도 무슨 기능? 관어적 기능이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알겠죠?
이게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어와 언어 사이의 어떤 관계 아니면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가리킴 요것을 우리는 관어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자, 지금 몇 가지 7가지 이제 언어의 기능을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말로 예를 좀 들어드렸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장을 통해서 이게 무슨 기능인지 혹시 대화가 실려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무슨 기능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 별표 하나 치고 오른쪽에 여백이 있으니까 이 기능이라는 것이 요건 필기용. 이 기능이라는 것이 2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보다 더 많이 내는 건 얘인데요. 이 기능이 표면적 기능이 있고요. 이면적 기능이 있습니다. 표면적 기능이 있고 이면적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 기능은 뭐야? 겉으로 드러나 있는 기능이고 이면적 기능은 뭐예요? 안에 담겨 있는 기능을 이면적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 있는 기능이 있고 안에 담겨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기능과 안에 담겨 있는 기능이 다른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나중에 담화에서 또 거론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는 커다란 개가 삽니다. 이랬어. 우리 집에는 커다란 개가 삽니다. 이랬어. 그럼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우리 집에 개가 있다는 뭘 제공하는 거야?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 왜 거기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써놨어? 우리 집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그지? 우리 집 들어와서 뭐 가져갈 생각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뭐야, 속으로는? 우리 집 들어오지 마라. 우리 집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거잖아. 무슨 기능이야? 그렇지, 감화적 기능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겉과 속에 다른 게 있다니까. 이 제품의 가격은 싸다. 뭐 몇만 원이다. 뭐 몇십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어떠한 기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역시 마찬가지 무슨 기능이야? 표면적으로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속마음은 뭐예요? 이 제품 뭐 하라고? 사라는 거지. 그래? 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속으로 또 무슨 기능이 되는 거야? 감화적 기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감화적 기능은 안에 담겨있는 이면적 기능에 주로 또 많이 등장을 하니까 과거에 이런 문제를 냈어.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오늘 참 날씨 좋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럼 이게 속에 담겨있는 기능이 뭐니? 무슨 기능이야? 날씨 좋죠? 하면서 뭐 정보 제공하는 거야? 아니면 뭐 친분을 유지하기 위한 친교적 기능이야? 뭐야 이것도? 감화적 기능이야. 뭐 하자고? 놀러 가자고. 그죠? 나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에 담겨있는 이면적 기능에 감화적 기능이 좀 많으니까 그거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자, 7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뭐예요?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면 표현, 전달의 기능. 오케이? 그리고 뭐 본능이야. 뭐 아이쿠 엄마 뭐 아파 뭐 이런 거. 그지? 뭐 표출적 기능. 오케이? 그다음에 신문, 뉴스 등 일어난 사건 사고 같은 거 전달하는 거. 뭔 기능? 정보 전달의 기능. 상대방이 무엇인가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 용어가 좀 많았죠? 그래도 되뇌어 볼게요. 무슨 기능? 감화적, 또 지령적, 또 환기적, 그죠? 또 명령적, 그죠? 청유도 마찬가지 여기에 속한다라고 얘기했고. 자, 다음 인사. 인사하라는 거 아니야? 인사 무슨 기능? 친교적 기능 해주면 되겠고. 또 뭐 있었나? 사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이고 사교적 기능이고. 다음에 얘기했던 거는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미적 기능이라고 얘기했고, 언어 사이의 관계 관어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좀 신경을 써라 라는 건 무슨 기능? 감화적 기능.
지령적 기능, 환기적 기능. 오케이? 요건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자, 됐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인가? 네 번째. 언어와 뭐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겠다. 사고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뭔 얘기야? 언어가 먼저냐, 사고가 먼저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언어고, 그 언어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가 사고에 뭐를 준다?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언어가 이제 사고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뭐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뭘 우선시해야 된다는 얘기야? 언어가 우선시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언어 우위론이에요. 언어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가 형성이 돼. 야, 이런 거지. 아까 얘기했던 무지개 있었잖아요. 그죠? 왜 애들은 무지개 색깔이 7가지라고 생각해? 그렇게 언어를 써왔으니까. 7색깔 무지개 하면서 그렇게 언어를 써왔으니까 애들이 무지개 색깔이 7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언어가 뭐에 영향을 준 거야? 사고, 생각, 감정에 영향을 준 거란 말이야. 언어 우위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랑 똑같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반대도 있겠네. 뭐가 뭐에 영향을 줬다?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지. 그죠?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가 우선시 된다라는 얘기? 그럼 얘는 뭐라고 해주면 되겠음? 그렇죠. 사고 우위론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뭐 이거 대표적인 얘 무지개 하나 뭐 써주고 뭐 어려워. 그 다음에 얘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들 뭐 많은 스포츠 경기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경기는 축구예요. 그럼 축구인데 한국하고 어느 나라하고 싸우는 게 제일 재밌어? 일본하고 싸우는 게 제일 재밌어.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무슨 전이라고 보통 얘기해? 한일전이라고 얘기하지 이란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 그죠? 한일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란전이라고 하지 않고 한일전이라고 얘기해? 우리나라를 어디에 두고 싶으니까. 우리나라를 앞에 이렇게 두고 싶으니까. 이 앞에 두고 싶은 생각, 감정 때문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앞에 두고 싶으니까 한일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두고 싶은 이 생각이 결국 이 언어를 만들어냈잖아. 그죠? 이 사고가 이 언어를 만들어냈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우위론? 사고 우위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좀 그렇지만 옛날에 또 한참 뭐 농구 대잔치 하면서 농구, 뭐 지금도 그 두 대학교는 아마 최고의 라이벌 대학인 것 같은데. 어디하고? 고려대하고 뭔데? 연세대가 이제 최고의 라이벌 두 대학교잖아. 스포츠 면에서는.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농구를 해. 이 두 학교가 농구를 해. 그러면 고려대 애들은 뭐라고 지칭을 하겠어? 고연전이라고 한다고. 연세대 애들은 연고전이라고 한다고. 물론 요즘 뭐 TV 보니까 뭐 어떤 시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명칭을 부여하자라고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뭐 그게 뭐 가능해. 그지? 나는 고려대생인데 고연전이라고 하고 싶지. 왜 그런 거야? 이것도 똑같은 거야. 그지? 자기가 속한 대학교를 어디에 두고 싶은 마음에? 앞에 두고 싶은 마음에 이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가 이러한 용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해볼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느 걸 더 일상에서 많이 써요? 여기저기를 더 많이 쓰지 이거보다는. 이걸 더 많이 쓰잖아. 왜? 나하고 가까운 데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 약간 이런 건 다 자기중심적 아니야? 자기가 소속한 어떤 집단을 먼저 두고 싶은 마음? 이해됐죠? 이런 게 바로 무슨 우위론에 해당이 되는 얘들이다. 사고 우위론에 해당하는 얘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 그리고 하나 그림을 그려주시면
요 사고 이론에다가 요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지금 약간 좀 범위를 좀 그려놓은 거거든요. 범위. 그럼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은 사고가 더 넓은 거야. 사고가 더 넓고 그 넓은 사고 안에 언어익이 좁은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뭔 얘기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사고는 있는데 생각과 감정은 있는데 뭐 할 수 없는 거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너 나 얼마큼 사랑해. 야,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게 바로 무슨 의론이라고? 사고 의론이라고. 느낌 알겠지? 그림을 그린 이유도 알겠죠?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거란 말이야. 사고 의론. 오케이? 자, 그러면 흐름대로 한번 가볼까요? 언어가 먼저다. 무슨 의론? 언어 의론. 아니다. 뭔 개소리냐? 사고가 먼저다. 무슨 의론? 사고 의론. 이제 조금 이제 뭐 평화론자들 뭐라고 하겠어? 뭐가 먼저가 뭘 중요하냐 이렇게 가겠지, 그지? 아유 뭘 중요해? 아유 뭐가 먼저가 뭘 중요해? 계란이 먼저고 닭이 먼저고 뭐가 중요해? 맛있으면 장땡이지. 뭐 이렇게 가는 이건 좀 그런가? 자 어쨌든 그럼 이건 뭔 얘기야? 사고가 뭐 여기 위에 순서대로 언어가 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사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뭐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건 거지. 그러니까 상호적이다라는 얘기야. 상호적이다.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다. 그래서 얘를 상호의존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의존설. 그러나 내가 상호의존설이란 얘기야.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뭐 이걸 가지고 문제 내는 것도 거시기 하긴 하지만 만약에 문제를 내. 그럼 이도저도 아닌 이런 우유부단한 거? 안 내겠지, 그치? 이거냐? 이거냐를 낼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점은 이 둘의 뭐, 구별, 차이점, 요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고. 자, 요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언어에 대한 이제 4가지 설명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거야. 마무리가 된 거야. 그리고 요거 지금 설명은 했지만 이거 단독으로 내는 문제가 뭐 과거에는 나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문법 문제가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줄어들고 있다 그랬잖아. 줄어들고 있으니까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 별도로 한 개, 언어와 사고의 관계 별도로 한 개, 이렇게 내는 건 지금 추세는 아니야. 그럼 뭔 얘기예요? 이걸 다 뭐해서? 다 묶어서 한 문제로 내는 거지. 그지?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 언어의 기능, 언어와 사고의, 이걸 이제 묶어가지고 한 문제로 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2016년 지방행정 문제네. 요거 한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몇 번일까요? 3번. 자, 한번 볼까? 1번에 앞서서 보기 보니까 생각은 뭔 그릇이래요? 큰 그릇이래요. 자, 그럼 생각이 뭐요?
사고야, 언어야? 사고죠. 그 다음에 뭐는? 말은, 말은 생각 속에 담겨 있는 먼 그릇이래? 작은 그릇이래. 그럼 말은 뭐야? 마지막에 배운 측면에서 언어예요. 자,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생각은 뭐한 그릇이고 큰 그릇이고, 그지? 말은 먼 그릇이라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 그렇네. 내가 왜 아까 이 그림을 그렸는지 알겠네. 그럼 얘는 무슨 우위론? 그렇죠. 사고 우위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1, 2, 3, 4를 보면 이게 사고와 언어의 관계만을 드러낸 선지들이 아니네. 그죠? 그래서 묶어서 낸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사과는 언제부터 사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대요. 왜? 우연히 만나 이루어진 거니까. 그죠? 누군가에 의해 필연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얘는 언어의 무슨 성? 그렇죠. 언어의 이건 자의성에 대한 선지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2번. 동일한 사물을 두고 말이야. 영어에서는 틀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나무라고 한대. 이게 바로 무슨 성이었지? 역시 자의성이었죠. 그죠? 3번은 너무 감동적이었어 이 소설이. 뭐로 다 표현할 수 없대. 말로 다 설명이 안 된대. 아까 이거는 이 부분. 그죠? 받은 감동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 부분. 이게 바로 사고 우위론. 좋았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4번은 대체 뭐에 대한 설명일까? 그렇죠. 앞에 이제 두 부분으로 좀 나뉘어서 앞에 시간의 흐름을 초, 분, 시간 단위로 나눠 했으니까 이건 무슨 성이고? 분절성이고. 그죠?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인간의 사회적 뭐이다? 약속이란 용어 나왔네. 그럼 무슨 성이고요? 그렇지. 얘는 이제 분절성의 사회성을 포함시키고 있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의 기능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설명하자면 언어의 기능을 지금 7가지를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 물론 7가지 기능을 알아둬야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겉으로 드러난 기능보다 안에 담겨있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 그 겉으로 드러난 기능과 안에 담겨있는 기능이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이거 좀 신경을 쓰라고. 나중에 또 담화론 할 때 한번 대답들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문법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문법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문학이론, 비문학이론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